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내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30년, 40년의 노후를 이 돈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재취업 시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재취업 시장이 60대 이상,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예, 저 김경록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투자에 관해서 쭉 저는 이제 채권 쪽 자산 배분, 이거 은퇴연구소에서 또 한번 소장으로 한 9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애자산 관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여튼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60년대생 그들은 누구인가요? 네, 제가 60년대생 책을 이야기했더니 90년대생, 2000년대생, 70년대생 다 나왔는데 왜 60년대생은 안 나오나 했다가 반갑다고 그러긴 했는데요. 좀 사실은 재밌는 세대이긴 합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좀 특징을 들어보면요.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고 지금은 이제 32,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은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난할 때 태어나서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대가 제가 과연 세계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세대냐면 자기 삶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는 아마 세계에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아마 60년대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 가지 경제 국면을 다 겪은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이비 부머들이 보통 55년에서 74년까지 보통 이어지는데요. 55년에서 이게 재밌게 나누죠. 55년에서 59년까지 5년이고요. 70년에서 74년까지 5년이고 그 중간에 60에서 69년까지가 이제 10년입니다. 그런데 50년대생과 70년대생은 서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거의 힘듭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베이비 부모이지만요, 조금 이렇게 우리는 코호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동질적인 어떤 경험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0년대생과 70년대생은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동일한 코호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60년대생이 그렇게 10년을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숫자가 한 8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베이비 부모의 중간에 위치하게 있고 숫자도 860만 명이니까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중간이자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좀 두 번째 특징을 들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조금 문화적, 사회적 동질적인 어떤 특징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 우리가 60년대생들만 처음으로 386 세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586 세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 팔자가 80년대 학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학번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졸업정원제라는 것이 갑자기 실시되면서 81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제 들어갈 때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정원을 30%를 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그전에 50년대생에 비해서는 학력이 한 단계 조금 점프를 한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86년, 87년 이때 다 경험했지만은 6.29 선언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동질적인 문화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꽤 강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약간 흩어져 있어요. 스펙트럼은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응집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세 번째 특징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전 여기에 이제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쳐다보는 것인데요.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면은 저는 초고령 사회의 이제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는, 총 인구의 20% 이상 되는 때를 가르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19%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은 내년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는 때 60년대생을 가만 보면은 지금 현재 63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53세 이 사이에 지금 현재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이라면 65세인데요. 초고령 사회에 딱 진입하면서 바로 그 첫 스타트가 이제 60년대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년 지나더라도 여전히 거기 들어가 있고 20년 지나더라도 여전히 이제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주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0년대생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서 한 20년 동안은 최소한 20년 동안은 중요한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았을 때는 60년대생은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찾아본 이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미래학적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60년대생은 한국 경제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 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여러 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부자 세대의 이야기 말인가요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써주세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게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만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촌에서 올라와서 아주 힘들게 집이 아주 가난한데 힘들게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도대체 앞으로 한 40년 동안 어떻게 과연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시는 양극화라는 것이죠. 양극화가 왜 생겨났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역시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언제 시점으로부터 강하게 나타났냐 하면은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강하게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후반부터 해서는 중산층이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그때는 한 해 임금 상승률이 20%씩 이랬으니까요. 근로자들이 임금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제 중산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때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양극화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데이터들을 보면요. 외국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외환위기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그걸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라고 그러죠. 그게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60년대생은 거기에 해당되느냐 하는데요. 외환위기 때 보면은 60년대생이 직장으로 치자면은 대략 대리나 과장 이 정도 직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해당되는 직급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86년이 우리나라가 3조 호황이 막 겪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60년대생들이 처음으로 직장에 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의 큰 호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시기를 보냈는데 외환위기라는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80년대 이후에 거기에다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제 되면서 이런 충격을 받는 데 따라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전히 경쟁적인 구조, 그 다음에 임금의 이중 구조, 이런 식으로 막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은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산업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고요. 나중에 가면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큰 쪽의 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조선업이 이제 좋았다가 구조조정하고 자동차 산업도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이제 산업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도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라는 외부적인 충격, 신자유주의라는 상황, 거기에다가 산업 구조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이제 닥치면서 그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은 부를 아주 많이 축적하게 되었고요. 이 흐름에 역행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생 같은 경우 저도 주변에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양극화가 좀 심한 세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이 전체적으로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가장 고도성장 시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부는 많습니다. 부는 많고요. 그래서 다른 세대를 도미네이팅 한다 그러죠. 다른 어떤 면에서 좀 압도적인 그런 세대이긴 한데요. 세대 내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것 또한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앵글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취업시장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에서 40대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토록 은퇴 이후 재취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20대, 30대보다 60세 이상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때는 100만 명씩 태어날 때이니까 일단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취업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들 수 있는 것은 왜 60세 이상인데 정년퇴직 연령이 지났는데도 왜 취업자 수가 많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60세 이상에서도 계속 취업자 수가 많냐? 장수 사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60년대생이라고 그러죠. 대략 그 정도 사람들의 주된 직장에서 취업 연수가 보면은 대략 2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55세 전후로 이제 직장을 많이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내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30년, 40년의 노후를 이 돈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재취업 시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재취업 시장이 60대 이상,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라기보다는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OECD 통계가 있는데요. OECD 통계에서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을 따지자면은 우리나라가 한 68% 정도 고용률이고 OECD 평균이 한 63, 4% 됩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64세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고용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같은 연령대의 이제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한 34% 정도입니다. 그 중에 34%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OECD들은 몇 퍼센트냐? 대략 8% 정도입니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결국 그 재취업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전히 또 일을 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근로조건은 아주 열악한 그게 우리나라 60대의 재취업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된 직장에 있은 그 근로기간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힘들고요. 그 이유가 아마 주로 그 이유일 것 같고 최근에 또 50대,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또 많이 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의 형태가 제조업에서 자꾸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요. 거기에서는 여성들이 강점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60대 여성들도 지금 이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에 있을 때 5060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시장을 이제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재취업은 동종과 이종이 있습니다. 동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요. 이종은 내가 하던 일에서 이제 다른 종류의 일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 노동이라고 그럴까요? 단순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은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월급도 크게 많이 깎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동종으로서 동종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성공 요인이 뭔가 이제 꼽아봤더니 첫 번째가 전문성,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적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상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저거 잘한다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 회사 오시오. 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자기의 전문성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이 자기의 전문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역시 거기에도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제 요소가 들어오는데요.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 그게 이종으로 옮겨갈 때 좀 성공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이런 쪽으로 옮겨갈 때 그때 성공 요인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요인입니다.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은 재취업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 요인을 찾는다면은 자기의 전문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직업 중개 이런 쪽 하는 기관들도 있긴 하지만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찾은 성공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요. 이제 재취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가 주된 직장에 있다가 재취업 시장으로 간다 하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성공 요인 네 가지였고요. 그 중에 플러스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 꼭.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은 맞벌이면은 그 가구가 혹은 그 가게가 소득이 많을 텐데 엘리자베스 워렌은 파산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파산한 가게들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고소득 맞벌이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소득이 많은데 왜 파산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맞벌이일 때 둘 다 소득이 높다 보니까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해서 비싼 집을 사고 비싼 집을 사려고 담보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러다가 한 명의 직장이 탁 떨어져 버린 겁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된 직장에서 재취업으로 가게 되면은 임금이 거의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의 소득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상황을 자기가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소득 부분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 맞벌이 잘 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이게 이제 불이 난 것입니다.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것이 엘리자베스 워렌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열심히 다 일을 하시고 주된 직장에 계실 텐데요. 만일 내 소득이 여기서 절반으로 내가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내 지출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할 때 내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나 이거 안 되지. 이러다 보면은 노마드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데 찾아야지 이러는데요. 이걸 미리 준비를 딱 해서 지출을 적정하게 맞춰놓고 이 정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놨어 하면은 이제 그걸 수용해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소방 훈련, 마치 맞벌이 부부를 하다가 하나의 소득이 없어지는 것만큼 주된 직장과 재취업 시장의 소득 차는 그만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꼭 해보시고 자기의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